문서로서 모든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GMP에서 문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문서 작성하고 기준서 작성하는 것을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제까지 해가지고 전체에 대한 것을 아마 강의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 들은 거를 다 그대로 문서화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리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기준서를 작성할 때 지금 식약청에서 아마 표준서식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준서식은 제가 GMP 규정을 보고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그다음에 식약청에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업체에서는 스스로 기준서라든지 문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 서류를 많이 활용해서 지금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법규에서 얘기하는 문구가 과연 뭘 뜻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그 기준서를 다시 수정을 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문서 작성 가항에 보면은 기준서하고 지침 방법서가 문서화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문서화하여야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GMP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다 문서화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너 오늘 오늘 작업을 갈근을 몇 톤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예전엔 말로 했다 그러면 이제는 문서로 작성을 해서 의뢰서라든지 지시서, 작업 지시서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서에 대해서 지금 작성에서부터 폐기까지 그리고 관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나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서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해서 문서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서 안에 문서관리 규정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 안에는 요 위에 문구에서 나온 것처럼 작성 방법, 승인 절차, 그다음에 폐기, 배포, 회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규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문서관리 규정은 실질적으로 GMP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우리 회사는 이런 양식의 문서로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사전에 가장 먼저 구상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서도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서 똑같이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대부분 문서의 체계, 양식, 문서번호 부여 방법, 그 다음에 문서를 어떤 글자체를 어떻게 작성해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오도록 문서관리 규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다항은 알기 쉽도록 작성하며 그 다음에 승인에 대한 신주부서, 품질부서장이 승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서가 그러니까 GMP에서 기준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리자가 작성을 해서 돼 있는 작업원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지시문서가 되겠죠. 공모를 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성은 관리자분들이 사장님이나 아니면 관리자분들이 하시지만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작업자이기 때문에 그 작업자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알기 쉬운 문자로 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도 만약에 사장님이 아주 고급 교육을 외국에서 받으신 분이라 해서 영어를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내 작업원들 수준에 맞는, 교육 수준에 맞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업자가 알기 쉽도록 그래야지만 올바른 지시에 따라서 작업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정에 지금 보면은 제조부서 책임자고 품질부서 책임자가 기준서를 관리하고 승인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아니고 어제 교육받으셨겠죠. 조직에서 보면 저희가 제조 관리자가 있고 제조부서 책임자, 품질부서 책임자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조 관리자가 한약사로서 이제 법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신 분으로 규정하신 글 받으셨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제조부서랑 품질부서 책임자가 이제 문서를 갖다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제조에 관한 거, 품질에 관한 항상 루틴한 업무라든지 이런 거는 이분들이 승인을 하셔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GMP 운영에 관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조관리자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저희 작성자, 그다음에 확인자, 부서 책임자들, 그다음에 제조관리자 이런 식으로 서명란을 만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인 연월일이 지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명하고 그 밑에가 날짜 쓰고 이런 것이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명 일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지 만들면 좋겠고요. 이렇게 만약에 서명란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 한 5분이 필요하시겠죠. 조직에서 5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원래 문서는 작성하고 확인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3가지 단계를 좀 거쳐가야 되는데 제조관리자가 만약에 승인을 한다 그러면 이 품질부서랑 그다음 제조부서 책임자가 확인자 역할 겸을 해서 확인자를 여기 제외를 하고 작성자, 부서 책임자들, 제조관리자 이런 식의 형태로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앞에서도 좀 연관이 되는데 작성자, 분포자 또는 확인자, 승인자, 서명을 등록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제 서명을 하십시오라고 할 때 한 가지 딱 서명을 쓰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정자체로 썼다, 내일은 흘려 썼다, 다음 날은 영어 이니셜로 서명했다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GMP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서명을 등록하라고 하고 GMP가 운영을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라는 게 있거든요. 누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위에서 책임을 꼭 추궁하자 이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누가 만드는지 명확히 알고 누가 승인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명을 등록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서명은 반드시 범인 서명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장하고 날인 이렇게 직인 같은 거 그런 거 불인정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서명을 할 때 누가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일이 만약에 이제 영어로 멋있게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근데 GMP 문서를 딱 보다 보면 이거 누가 작성한 거야? 이렇게 또 찾아가려면 또 서명 등록부 가서 이거 누구 서명이구나 이렇게 찾기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름을 활용한 정자체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이 됐는지를 그래서 그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명인 경우가 우리나라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그분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다른 형태의 서명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명 등록부는 이제 대부분 이제 서명 등록부를 관리하는 곳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 관리자가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인사관리랑 좀 더 연관이 돼서 만약에 인사관리가 제대로 좀 잘 되는 부서 같은 경우는 인사관리 부서에서 조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셔도 상관없고 지정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명 등록부 내용은 성명, 사본, 서명 일자, 그다음 확인자가 도장 등록 난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서명 등록부는 해마다 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등록을 해두시고 그거를 계속 관리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퇴사자가 너무 많다거나 이랬을 때 정기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기록 문서는 작업과 동시에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록 문서는 다 아시다시피 내가 행위를 해서 기록하는 문서가 기록 문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조 지침의 기록서, 그러니까 제조 기록서, 그다음에 시험 성적서, 의뢰서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 문서 할 때는 작업과 동시에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시가 진짜 하나 하고 작성, 하나 하고 작성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제 간격을 좀 두셔도 돼요. 연속 작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행위를 한 사람, 작업자가 실제 만약에 제조는 A가 하고 관리자인 B가 그 서류를 작성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두 분이 같이 작업을 했을 때는 관리자가 쓰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진짜 행위를 한 사람이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즉시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기록 문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역추적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울 수 없는 잉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그 문방구나 이런 데서 보면 좀 수성 펜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성 펜들도 이제 보면은 수성처럼 좀 지워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옛날에 많이 썼던 그 모나미골 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유성에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특히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음료수나 커피나 이런 것 등에 의해서도 이제 많이 그 이게 문서들이 그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업장에서는 그런 이런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가능한 배제를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기록 문서는 한번 기록하면 그대로 뭐 기록해야 되냐? 아닌데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정할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위를 한 사람이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하려는 글자 위 문장을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문서, 일반 문서들 교육 받을 때는 수정할 때는 빨간색으로 두 줄 긋고 그 위에 이제 수정한다 이렇게 애들 많이 좀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빨간색으로 두 줄을 긋다 보면 그 문장이 뭐였는지가 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줄 그냥 통상 그으시고요. 그 위에다 상단에다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 예를 보면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게 메탄올 썼어야 되는데 에탄올 썼다 이러면 간단하게 메탄올 쓰시고 이렇게 사유를 간단하게 쓰고 이렇게 수정된 날짜와 수정된 사람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간단한 거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좀 복잡한 경우가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상단에다가 그 수정 내용을 쓰시고 요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좀 해두신 다음에 그 상단이나 하단 뭐 옆에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갖다가 쭉 쓰시면 되는데요. 규정사안에 꼭 안 하시더라도 이제 작업원들한테 교육을 할 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 보시기에 아마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문서를 만약에 개정할 때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법이 개정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GMP를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회사 이게 운영상에 되게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조금 변경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개정할 때는 원래 개정을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문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문서 작성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서 작성자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위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수정을 한 다음에 개정 사유하고 연월일을 기재해서 제조부서 책임자하고 품질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중요문서 같은 경우 못합니다. 제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그 개정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작성자의 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조관리자 한 사람의 이런 생각보다는 그 제조부서, 관리부서, 제조관리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세 분이 되겠죠. 그 세 분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자라고 회의를 거친 회의록에 근거해서 얘를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서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관리는 이제 개정 이력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제 문서를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 이력사항에는 개정 번호, 사유, 개정 항목, 그 다음에 개정자 누가 개정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록을 하셔서 통상 이제 문서, 모든 문서 뒷페이지에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서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한 경우는 뭐 6개월에 한 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서 점검 기록서를, 왜냐하면 내가 점검했는지를 나중에 누군가 스페조사 나왔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 점검 기록서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문서 보관은 그 기준서 같은 경우는 현행 규정, 그 다음에 전 규정 해가지고 한 5년치 정도를 갖다가 보관을 좀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 기준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운영 규칙에 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좀 사회가 조금 더 빨리 변화되긴 하지만 한 5년 정도면 일반적인 그
경향이 좀 변하는 시기가 한 5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의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5년 정도를 갖다가 이제 보관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하고요. 이건 꼭 5년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기록문서는 관련 제품 유통기한 플러스 1년.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법적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문서, 제조지시서, 성적서 이런 거는 내가 제품을 폐기하고도 1년 정도를 더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지금 개정 문서가 있고 현행 문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서를 갖다 다 같이 저희가 이제 문서를 보관하게 되면 조금 헷갈릴 겁니다. 이게 진짜 개정 문서인지 아닌지. 물론 이제 두 개를 딱 놓고 비교할 경우는 이게 개정 문서구나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문서 돌아다닐 때는 잘 몰라서 일반적으로 개정을 하고 나면 개정 전 문서는 저희가 이제 고무인 같은 걸로 무효본, 뭐 폐기 이런 식의 고무인을 찍어서 일일이 다 도장을 찍어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원본은 이제 누가 관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제조를 하고 나서 성적 승인은 이제 품질부서에서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서가 대부분 품질관리부서로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기준서도 품질관리부서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게 통상적이고요. 저희 근데 한약재 쪽은 제조 관리자라는 그 법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제조 관리자랑 품질 관리자들 두 분 다 법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시는 분인데 한약재에서는 제조 관리자만 가지셨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자가 또 관리를 하셔도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문서를 관리를 잘 하시는 부서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제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 같은 경우는 유효본만은 남기고 나머지 개정 전의 문서는 다 회수를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못할 경우에 제조 과정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지금 권장을. 그래서 개정 이력서를 조금 보시면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 내역, 그 다음에 누가 그 개정을 관여했는지에 대한 이렇게 테이블로 요거는 이따 뒤에 가서 아마 그 표준서랑 기준서 보실 때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검 기록서는 문서번호, 문서 그 형식, 그다음에 점검 결과, 점검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로 해서 그 점검했던 내용을 갖다가 기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기록 문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기한 경과 플러스 1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별도 지정이 필요한 경우, 기록 문서가 아닌 그 지시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준서는 통상 한 5년 정도 하는 거를 기본으로 이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 회사는 한 3년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기준서 안에다가 이런 내용 별도로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쓰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4가지 정도가 좀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문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전자 ERP라든지 아니면 림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시는 업체들도 요즘에 이제 물류 쪽에서는 조금 ERP나 이런 것 좀 많이 쓰시긴 하죠. 가격이 싸고. 근데 GMP에서 말하는 전자문서는 조금 더 좀 까다롭습니다. 우선은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 따라서 품질 원칙에 따라서 개발이 된 거고요. 우선 사용자가 그 권한이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변경 삭제가 허가된 사람만 가능하도록 제한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GMP 규정에 맞도록 얘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 또 시간이 경과해도 얘가 프로그램 변경했다 그래도 예전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 자체가 되어 있는 거를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라고 하고요. 단순하게 뭐 내가 컴퓨터로 작업했다, 뭐 워드로 작업했다 이런 것들은 전자문서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를 지금 만약에 도입을 하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거에 따라서 시스템 그 접근 권한을 갖다가 별도로 다 부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아이디도 아까 우리가 그 전체 그 서명 관리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이디를 갖다가 별도로 지금 관리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백업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만약에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도 이 백업 해가지고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컴퓨터 밸리데이션. 이것을 지금 실시를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전자문서 시스템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 밸리데이션은 도입할 때 한 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태 조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밸리데이션도 몇 년마다 한 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물류 관리를 하시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 쓰시는 거는 이제 GMP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GMP 끝난 다음에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은 지금 안 하셔도 그냥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조 공정 자체를 아니면 품질 관리하는 것 자체를 전자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 이러면 밸리데이션을 실시를 하셔야 되고요. 이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도입 원래 구축 금액의 한 10% 정도에서 1년에 한 몇 천만 원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물론 그러실 분도 없겠지만 전자문서 도입은 좀 신중하게 도입을 고려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문서 작성에 대해서 지금 나와 법칙을 한학회 별표 2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우선은 문서 작성할 때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지금 사용을 해야 되고요.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한 문체로 명료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 허가사항을 준수해야 됩니다. 내가 사장이라서 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준수해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길 경우는 약자가 약어를 좀 많이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명확하게 일반화된 것을 조금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한계가 오묘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명백하게 표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준서는 전체 운영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너무 상세하게 쓰시는 것도 권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세하게 쓰시면 그거 하나 바꾸시려면 기준서 전체를 다시 다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적 흐름만 볼 수 있도록 간단히 좀 작성을 해주시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력 추적 가능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문서 효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날짜를 반드시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문서의 기본 양식을 보시면 이제 표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정 이력이 오고, 그 다음에 법률 내용이 쭉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첨부 자료에 대한 게 나오고, 이제 사본배포처는 문서 전체에 대해서 사본을 어디 배포할 건지를 정할 경우는 사본배포처를 넣고요. 이거는 조금 관리가 어려워서 제가 보기에는 한 4개 정도를 갖다 기본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한글 파일을 쓸 거냐, MS 워드를 쓸 거냐, 엑셀을 쓸 거냐 이거를 정하셔야 되고요. 또 언어도 어떤 걸 쓰고 글자체도 어떤 거를 써야 되겠다는 것을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 그 다음에 이것도 본문이 따로 있겠고, 뭐 그 다음에 드렸을 때의 글자 크기 뭐 이런 것도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고요. 용지 사이즈, 머릿말, 꼬릿말, 그다음에 선 굵기 뭐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머릿말에도 어떤 형식으로 취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올 건가 이런 거를 문서 규정 양식에다가 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여러분들은 아마 직접은 다 안 하실 거죠. 식약청에서 제공하신 표준 양식을 가지고 수정을 다 하실 거죠. 문서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기본 표지 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릿말 오고, 그 다음에 꼬릿말로 해가지고 오고, 중간에 이거는 이제 목차를 쓰는 거고요. 밑에 서명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머릿말, 꼬릿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문서가 여러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장마다 매번 쓰기가 좀 어려워서 그거를 갖다가 머릿말과 꼬릿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고요. 그래서 머릿말에는 일반적으로 회사 로고, 그다음에 문서명, 문서번호, 계정일자, 쪽수 이 정도가 오겠고요. 그다음에 쪽수도 그냥 1, 2, 3, 4 이게 아니고 전체 페이지 중에 몇 쪽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컴퓨터 안에 다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문서 목차는 그 다음 장에 와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문서를 만들 때 가능하면 작은 장수가 더 좋습니다. 일하기에. 그래서 이 본문 여백 안에다가 목차를 넣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문서 전체에 대한 승인에 대한 거를 이 아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많이 이렇게 쓰시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이제 변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온다는 게 바로 계정 이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머릿말, 꼬릿말 그대로 보죠. 그 다음에 계정 이력 해가지고 계정 번호, 일자, 상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작성자 이런 분들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계정 이력은요, 그 제가 어떤 회사를 가보시니까 이분들이 이제 GMP는 다 이제 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조금 착각하신 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계정 이력에 대한 여기 검토자, 승인자 요거는 저희가 누가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분들이 직접 서명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 자체가 개정이 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에서 개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계정 번호가 그 변경이 돼가지고 이 문서가 전체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전에 있던 분들의 서명은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는 그냥 누가 했다라는 기록만 남기기에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서명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으로 와서 제일 처음에 오는 게 목적. 그래서 이 문서를 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이 문서는 어디까지 적용을 할 건지, 그 다음에는 책임, 이 문서에 대한 책임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문서에서 그 조금 난해한 그 단어라든지 아니면 정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 정의를 넣어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용이 오고 그 다음에 첨부 문서를 마지막에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번호를 매길 때 내가 1번, 2번, 이렇게 3번, 4번 형태가 지금 안 보시죠? 이거 나중에 아마 그 가서 표준 서식을 한번 다시 보시면 조금 잘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형태를 어떻게 할 건지를 갖다가 다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 문서고 일반적으로 기록 문서는 그냥 문서 제목하고 꼬릿말 정도 해서 여기서 문서 양식 번호는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란. 왜냐하면 기록 문서는 반드시 항상 그 책임자하고 그 관리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면 결제란이 항상 필요한데 그 일반적으로 GMP 할 때는 제품 표준서, 그 다음에 기준서 이거를 기본적인 문서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제품 표준서는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각 품목마다 여기 아예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각 품목마다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하여야 하는 사항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작성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품목 신고 필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자사의 제조 방법을 가지고 제품 표준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 중에 여기 이제 이게 신고 필증인데 이 내용을 갖다가 여기 지금 색깔 쳐져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갖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준서나 공정서 같은 경우를 가지고는 이제 품질 규격에 대한 부분을 갖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방법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제조 방법은 다 아시니까 그거를 갖다 텍사이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제품명은 품목 신고 필증에 있는 제품명 그대로를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무조건 내가 만약에 그 저희 전남 한방산업진흥원 갈근 이렇게 내가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갈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제품명에는 그 전남 한방산업진흥원 갈근 이렇게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대신 그 밑에다 이제 이런 거는 꼭 필요하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약재 같은 경우는 이름하고 한약재 기본적인 원료의 명칭이 동일해서 이제 상관이 없긴 하지만 뭐 코제품이나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혹시라도 이제 품목을 받은 경우는 이렇게 한약재 명을 갖다가 한글이나 뭐 다른 명으로 표시해 두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코드 번호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갖다가 제품명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셔서 기본적인 정보. 왜냐하면 나중에는 제품명으로는 다 문서를 작성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품 그 코드 번호가 필요할 수가 있어서 그거 제품명 안에 같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허가 연월이라고 허가 신고 변경 연월일이 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력 추적 가능하도록 지금 해주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 품목 신고 필증 뒷장에 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기록을 식약청에서 해서 줘야 내가 만약 뭔가를 변경했다 그러면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간단히 써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그 문서의 그 기본 양식에 보면 첫 장에 표지 오고 그
다음에 개정 이력이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아까 가나 하는 거는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변경 연월이라고 그 앞에 개정 연월이 조금 헷갈리실 텐데, 개정 연월일이 이 허가 변경 연월일을 포함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은 똑같이 품목 신고 필증 그대로 작성을 하시고요. 특히 이제 효능효과 용법용량 이런 거를 어떤 문헌에서 보시고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신고한 사항 그대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혹시 나는 이 한약재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다가 자료를 갖다가 이 표준서 안에 같이 넣고 싶다 이러면 이거는 뒤에 별도로 기타 필요한 서류 안에다 해서 일반 한약재에 대한 정보를 해가지고 별도로 참고로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기원하고 유감 및 현미경 감별하고 이제 평가 방법인데요. 기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정서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고요. 만약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 중국, 뭐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외국 같은 경우 기원 식물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갖다 내가 중국에서 수입했다 그래서 그 기원 식물이 우리나라랑 틀릴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그 외국 공정서에 있는 유산약재는 반드시 불인정되니까 이 점은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관 이제 평가 방법은 이제 공정서에 있는 방법을 갖다가 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것보다 조금 더 참조를 하겠다 이러면 관능평가 같은 경우는 식약청에서 발간한 관능평가 지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식약정보 사이트가 식약청에서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두 지침은 그 법적으로 어떤 권한과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 보면 약간 오류가 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실 때 참고만 하시고, 이거를 무조건 따르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 식물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기원 식물별로 요거 기원과 그 어간을 좀 별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요즘에 이제 약전이 식개정되면서 아예 기원 식물들을 많이 이제 구분을 확실히 좀 해두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표준 생약하고 유사 생약, 그 다음에 부적합들이 사진을 같이 주시면 좋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전형 생약을 쓸 경우는 기원 부분에 이렇게 간단한 그 기원하고 한약재 사용 부위명만 쓰시고, 일반적으로 공정서에 성상에 확인되는 부분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기준을 쓰시고, 여기다가 이제 참고적으로 사진을 하시고 평가 방법을 지금 이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사진 이 자료인데요. 이 사진은 그 실질적으로 이제 식약청 사이트에서 저희가 가져온 거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기 등에 보면 사진 자료 등 포함이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쭉 쓰신 다음에 밑에다가 내용만 쓰시고 사진 자료 등 참조하니까 전체 내가 표준 생약으로,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원료 한약재랑 표본을 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 표본 관리한 사진 하나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절단 생약만을 쓴다 이러면 앞에 것처럼 굳이 그렇게 서류를 만드실 필요가 없고, 이제 기원 부분에 전체적인 내용을 딱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단 생약에 대한 사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단 생약에 대한 감별 내용.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식약청에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사 기준에 좀 다른 거라서 요거를 갖다 축약해서 쓰시면 되고요. 대신 여기서 만약에 두께를 갖다가 기준서에서는 규정에서는 얼마를 하고 여기 우리는 얼마를 할 때는 항상 식약청의 규정보다 타이트하게 하셔야 됩니다. 최소. 타이트하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식약청 규정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운영을 하셔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 규격하고 유해물질 기준도 이제 신고 필증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명 이런 거. 그래서 그거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이제 필요한 경우는 이제 공정서나 기준서 이제 사본 같은 경우를 첨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방법서 같은 경우도 별도로 이제 만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것까지 해주시면 돼서 예시를 보시면 이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준 규격이 뭐고 시험 항목이 뭐고 그다음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근데 확인하고 함량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만약에 QC를 하신다 그러면 이게 실험할 때마다 약간 조금 혼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TAC를 올렸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동일 조건에서 올린다 이래도 이게 환경에 따라서 유기용매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변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첨부를 해두시면 보다 이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위탁 검사를 실시를 할 경우는 위탁 검사에 대한 정보도 이제 품질관리 기준 안에 같이 넣어주시면 좋고요. 근데 이거는 그 각 품목마다 지금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다 위탁을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여기다 굳이 넣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다 잘못해서 넣으셨으면 위탁 업체 바뀌면 그 모든 기준서를 다 변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 말고 만약에 뭐 식품에서 잔류농약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 검사를 해주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거 표기하든지 그런 거 할 때 쓰셔도 되고 꼭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료약품 분량하고 제조 단위는 이제 허가받은 거 그대로 쭉 쓰시면 되고요. 우선 이제 원료약품 분량은 허가받은 그대로 쓰는데 이제 제조 단위가 지금 문제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원료약품 분량에 근거를 해서 제조 단위는 연속 동작이 끊기지 않고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기계 설비 용량하고 그 다음에 매출량 등을 고려를 해서 당일 생산량으로 기준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오늘은 과립하고 혼합하고 뭐하고 충전하고 이런데 이게 다 하루에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는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제조 과정 중에 그러면 그 부분은 끊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조 단위를 결정을 하실 때 그 지난번에도 한번 좀 논의가 나왔는데 오늘 내가 갈근을 포장하고 내일도 똑같이 갈근을 포장할 건데 이거를 제조 단위를 한 노트로 가져갈 거냐 두 노트로 가져갈 거냐 이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하루에 하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오늘 한 작업자가 내일도 작업을 할 것이고 똑같이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환경이 조금 더 변할 수도 있고 어제와 오늘은 또 다른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좀 알아서. 그러면 두 노트를 하면은 예. 검사를 또 두 번 또. 그렇죠. 두 번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 로트 이게 제조 단위 결정하는 게 회사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식약청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식약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루를 기본으로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조 단위를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는 결정하시면 되는데 우선 그래서 균질성이 우선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제랑 오늘이랑 내가 객관적으로 이게 동일하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식약처 분들한테 해명을 하실 수가 있으면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면 불인정을 되겠죠.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조금 받으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 품목이라 그래도 원료 환약제 관리 번호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들어온 거, 이쪽에서 들어온 거, 어제 들어온 거, 오늘 들어오게 되면 관리 번호가 다 틀려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갖다가 혼용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노트를 각각을 하고요. 예. 그건 할 수 없이 검사를 두 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제조 단위를 좀 결정하시는데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원료 들어올 때 어차피 이게 생산량이 물론 이제 판매량하고 연동이 돼서 조절을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잔량이 남지 않도록 그냥 조절은 어느 정도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 제가 GMP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면 대형 단위로 입고를 하시고 출고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품질관리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시는 하셔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내가 만약에 어디 순천에 가서 이제 택사를 했다. 근데 이 집 거 요만큼, 저 집 거 요만큼 이렇게 되면 이게 원래적으로는 다 다른 노트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고 잘 고려하셔서 그리고 이제 제조 공정 흐름도는 아마 제조 교육 받으시면서 조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 공정 전체적인 공정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랑 원료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원료는 포제가 아닌 경우는 한약재는 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요.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그 제조 공정도 쓸 때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서 좀 기록을 반드시 해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율 관리를 이제 해두시도록 되어 있는데 수율은 세로트 이상에 대한 평균을 갖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신규로 품목을 받는다 그러면 세노트 예비 생산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율을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미 제조가 여러 번 이제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수율을 평균 내주셔서 이 기준서 안에 전체 수율을 갖다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품목수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좀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생산이 좀 안 되는 거는 협회 차원에서 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품목수를 왜냐하면 이거 관리하는 게 되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준서는 품목마다 다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기준서는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거예요. GMP의 운영에 관한 거. 그래서 그거는 회사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회사마다는 아니고 작업자마다. 전량하고 절단하고 기준서가 틀릴 수가 있는데. 아, 지금 잠시만요. 네. 용어를 좀 명확히 하셔야 돼요. 기준서는요, GMP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문서가 기준서고요. 표준서라 그러는 거는 제품을 갖다가에 대한 그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제조지 심의기록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표준서는 각각 만들어야 되는 예, 거 아닌데 예. 절단하는 그 이렇게 작업하는 거하고 제조 기준서하고 전형하고 제조 기준서가 틀리지 않나요? 거기는 전용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조 지심의기록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면? 제조 기준서 있잖아요. 아까 문서 작성하면서 보면은 거기 제조 기준서 다 만들어야 예, 되는 예. 아니요, 그거는 지금 하나만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기준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좀 방대를 해서요. 그거는 하나만 만드셔야 되고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한 제품 한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전체 GMP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기준서는 하나만 만드시고요. 근데 만약에 작업장이 틀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동일 작업을 하시면 그 기준서를 준용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작업장이 내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 금경리만 하고 하나는 뭐 종자리만 한다. 이럴 경우는 또 별도로 기준서를 또 가져가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 품목 기존에는 예. 그 품목 기준서가 있고 품목 표준서가 있었거든요. 품목마다. 아, 그래요? 그렇죠. 품목마다 예를 들어서 감추면 네. 감추에 대한 품목 표준서가 있고 네. 또 기준서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서에 기록할 게 또 그 뭐 허가는 언제 나왔고 네. 그날 저 작업을 얼마큼 했고 얼마 감량 나왔고 뭐 이게 기재가 돼야 되고 또 기준서에는 또 그 어떤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그 말씀을 품목 기준서, 품목 표준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네. 제가 들으니까 뭐냐면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중에 앞에 나오는 어떤 품목에 따라서 어떻게 제조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요. 제조 지시 및 기록서라는 걸로 지금 별도로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거랑 좀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지금 기존에 쓰신 용어랑 지금 현재 쓰는 용어가 조금 혼돈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제품 표준서. 예, 제품 이따가 이거 끝난 다음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용어를 좀 명확히 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좀 예. 품목마다 예. 제품 표준서에 있는 제조 공정이 예. 전형 생약을 쓰는 경우하고 그냥 절단 생약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틀리게 하면 되는 거죠. 제조 공정. 아, 그러면 이거를 갖다 절단 생약을 쓸 경우에는 예. 여기에서 세척이나 건조나 절단 이런 걸 빼버리면 되는 거죠. 예, 예. 표준서 만들 때. 그러니까 만들 때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제품 표준서 자체도 따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대부분 이제 제조 공정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따라 틀린데 이 위에다가 전형 생약인 경우에서 이렇게 쓰시고 밑에다가 절단 생약인 경우 이렇게 두 개를 작성하셔도 되고요. 하나를 전체를 하시고 여기 중간에 칸을 딱 이렇게 쓰셔서 여기부터는 전형 절단 생약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셔도 절단 돼요. 생약인 경우에는 생약. 예, 뭐 그런 식으로 예, 하셔가지고 이제 하셔도 됩니다. 전체 운영에 대한 것만 기준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여태까지 기준서라고 쓰셨던 거는 아마 제주 지심의 기록서, 이제 그 기록서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점 한번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 넘어간 다음에 조금 질문을 받을게요. 그다음에 이제 작업 중 주의사항은 이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그냥 쭉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사항하고 그다음에 제품 품질을 확보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을 겁니다. 품목마다 조금 틀려지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뭐 세척, 만약에 어떤 생약은 오래 담궈두면 얘가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얘는 뭐 필요에 따라서 좀 오래 담궈두는 게 더 좋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작업장의 주의사항 같은 경우를 간단히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성주의 한약재 오타 2번 났는데요. 예, 삭제해 주시고, 독성주의 한약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여기 작업 중 주의사항 안에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중독 우려 한약재가 이제 독성주의 한약재로 이름 바뀐 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거를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표시 자재를 이게 이제 스티커로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인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조금 원칙적으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다 변경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조 관리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기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제품 표준서 안에 들어있는 그 시설하고 기기에 관련된 거라서요. 이 해당 품목을 생산할 때, 그다음 품질 관리할 때 필요한 것만 넣습니다. 회사에 있는 모든 장비를 넣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목록표를 쭉 작성을 이것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필요한 경우는 이제 작업 용기 이렇게 해서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이제 사진 같은 거 넣어주셔서 이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기한은 품목 신고 필증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네, 포장 단위는 요즘엔 다 그냥 자사 포장 단위 이렇게 해야지 이제 몇 그램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회사는 규격화해서 몇 그램 하겠다 이러면 제품 표준서는 그거보다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필요한 사항,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 지시서가 지금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요거 지시서는 요 사항을 그 포함해서 뒤에다 그냥 같이 원본을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시서는 이따 작성한 거는 이따가 그 기준서 하실 때 잠깐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서 원료 한약재나 자재 같은 거 구입처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위탁업체 정보, 그다음에 제품 표시 사항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원료 한약재 참고 사항 이런 거 이제 내가 넣고 싶다 이러면 여기다가 다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 네, 소비자 불만 처리. 왜냐하면 어떤 제품은 항상 불만이 오는 제품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항 정리를 해보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이제 항목을 다 만드셔서 넣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제품 표준서는 내가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다 이럴 때 그 표준서를 보고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다 정보를 좀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한 16개, 17개 정도 되는 이렇게 표시사항 항목으로 만들어서 제품 표준서를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앞에처럼 기본 문서 양식처럼 머릿말, 꼬릿말, 그 다음에 중간에 서명하는 거, 목차, 이거는 동일하게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다음에 계정 이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일하게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품명, 그 다음에 허가 변경 연월일, 효능효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제 기본사항을 쭉 써주시면 되고요. 그 여기 법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순서가 있거든요. 이 순서를 위배를 하셔도 됩니다. 꼭 그 순서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저는 허가증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먼저 그 대부분 다 이 첫 1번 번호부터 해가지고 쭉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QC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제조에 관한 부분, 뭐 기타 사항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QC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준서에 지금 보면 지금 예전에 만든 거라서 아마 약점 2개 정하고 이제 오염물질 고시가 된 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대한민국 약전 그 10개정으로 다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 요즘에 다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옛날에 유해물질 기준이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번에 다 ppm으로 바뀌신 거 아시죠? 이것도 다 ppm으로 바꾸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배포된 양식 중에 여기 시험 결과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시험 결과 대신 그냥 비고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준인데 이게 결과가 와서 조금 그 다음에 요 문서 다음에 뭘 넣냐면 시험 방법서라고 해서 이 시험을 할 때 필요한 방법서를 이제 뒤에다 첨부를 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항 빼고 이제 확인하고 이제 함량 부분 위주로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 공정도는 아까 보신 거랑 조금 틀리게 이렇게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율도 이렇게 각 단위별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전체 수율만 우리는 관리하겠다 이러면 전체 수율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절단생약과 이제 전형생약 이렇게 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요 밑에다 원료 한약재 상태에 따라서 제조지시사가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제조공정도 그냥 코멘트만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고정이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절단생약 이렇게 여기는 뭐 여기서부터 전형생약 여기부터는 절단생약 한다라고 그냥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시험 기구 및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록표를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구와 기기들을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조 지시서를 그 다음에 여기 제조 지시서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제조 지시서 원본을 갖다가 이 다음 장에다가 보관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제품 표시사항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중도우려 한약재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 아까 독성주의 한약재로 이름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하셔서 제품 표준서를 만드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제품 한약재가 제품 표준서 이거 해서 그냥 다 카피 하시면 됩니다. 몇 개만 좀 바꾸셔서. 근데 너무 카피를 하시다 보면 식약청에서 나와서 지적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단순 카피한 건지,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하고 카피한 건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작업하실 때 그 점 조금 주의하셔서 이렇게 못하는 부분들 이렇게 찾아서 보시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해가지고 문서 작성하고 표준서에 관련돼서 강의를 했고요. 어떤 품목을 제조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 GMP를 운영하는 기준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그 일반의학 같은 경우는 기준서가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일반 운영관리, 그 다음에 제조관리, 품질관리, 미생관리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4개 4대 기준서 형태로 조금 많이 여태까지 했었었는데요. 한약재 같은 경우는 제조 공정 자체도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품마다 또 그 특성이 거의 유사한 특성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딱 하나의 기준서인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서로 가져가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MP에서 가장 필요한 서류, 그 제품 표준서랑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서 딱 2개에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문서가 있겠고요. 이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 품질관리 기준서에 보면 여기 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항부터 서항까지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준서를 작성할 때 이 사항만 그럼 쓰면 되느냐, 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그 한약재 별표 2의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보면 뭐 용어 정의부터 이 실태 조사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2개를 좀 매치를 해보면 첫 번째 이제 제조 공정에 관한 거랑 시설 요 부분이 약간 제조 관리랑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원료약품 요거 분리는 여기 자재 관리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매치를 해보면 여기 이제 문서 관리, 기준서 문서, 그 다음에 불만 처리 회수, 자율점검, 교육 훈련 요 부분들이 조금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기준서에 포함을 시켜서 조금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문서 관리에 대한 내용은 그 앞에서 문서에서 5.1에서 보면 문서 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작성해야 한다라고 딱 명시되기 때문에 기준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제조 공정에 대한 사항을 기록을 하면 됩니다. 이건 한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제조 공정에서 입고 들어오는 거, 제조하는 거, 공정 검사하는 거, 나중에 품질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안에 써야 되는 문구가 이릅니다. 제조 지시 및 기록서에 따라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규정을 갖다가 명확히 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조 공정하고 포장 공정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뭐뭐가 있는지 상세하게 좀 기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지시 및 기록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간단히 써주시면 되는데, 왜냐면 제조 공정 일반에 관한 거라서 제조지시 및 기록서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 써주시면 되는데, 제가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재직이 발행하고, 그다음에 작성 방법, 그다음에 재직 양식 등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설하고 기기 관리에 대한 거는 우선은 이제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기구 조건 운영 관련 규정하고요. 정기 점검하시는 거, 그다음에 작업 중인 시설의 기기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전반적으로 제가 그 표준 서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라서 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장 발생 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고장이 났을 때 중간에 제조 과정 중에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 방법, 그 다음에 고장 시 대처 방법, 그 다음에 정전에도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들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측기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료약품 관리는 그 별표에 보시면 그 원료 약품 및 자재 제품 관리, 거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하셔서 쭉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입출고, 그러니까 입하 시의 그 처리 방법, 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 쭉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관 장소하고 보관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부적합, 시험 결과 부적합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원료약품 관리 쪽에 포함을 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료약품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한 창고에 한 품목만 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품목이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혼동하고 오염 방지 대책을 갖다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출고 시 선입 선출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측량 용기 표시 사항 같은 거를 다 규정을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재고 관리하고 원료 혼약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여기 약품 관리 사항에다가 포함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료약품 관리에서 혹시 이제 원료약품 같은 경우는 일반 제품은 유통기한이 3년 정도로 다 가지고 가시죠. 근데 원료한약제 지금 유통기한은 지금 법적으로 현재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기간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료약품을 하는 원료한약제도 그 유통기한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법제도 안에는 지금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그 장기 보관을 내가 몇 년 얼마나 하겠다라는 규정이나 이런 거를 갖다 설정하실 거면 이런 내용을 갖다가 원료약품 관리 안에 포함시키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재 관리는 원료약품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이것도 불출, 그 중에서 이제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불출하고 남은 그 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제조할 때 그거를 다시 회수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를 하실 때 원료가 딱 나가고 나면 거기에 남은 양을 다시 창고로 회수는 하지 않아요. 원자재 같은 경우, 원료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미 나가서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재는 이게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입고돼서 이제 작업하시다가 혹시 남으면 그걸 다시 창고로 입고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을 갖다 여기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시 자재의 그 사항이 변경된 경우, 아까처럼 뭐 중도 우리 한약재가 독성주의 한약재로 바뀌었다라든지, 뭐 규격품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든지, 그런 거를 어떻게 내가 처치를 할 건지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여기 자재 관리 규정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료, 완제품 관리도 마찬가지로 앞에 두 개의 관리랑 동일하게 전반적인 관리 사항을 쭉 쓰시면 되고요. 근데 완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출하 시에 대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하 승인은 이제 품질검사 책임자가 출하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죠, 법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적서랑 그다음에 제조지시서를 품질검사 책임자가 확인한 다음에 출하 승인서를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출하 절차를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완제품의 품질 보관 장소랑 보관 방법. 그다음에 이제 선인선출, 부터 또 있네요. 선인선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갖다가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 원료 자재, 그다음 완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선입선출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안 해야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의뢰자가 동일 제조번호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뭐 1톤을 제조를 해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했는데 전 노트가 한 900g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 약배 900g을 먼저 생산을 안 하셔도 돼요. 대신 근거를 남기시면 됩니다. 원료도 그래프에 따라서 부추를 하시면 되고요. 제품 나갈 때도 그런 식으로 약간 유도리 있게 하셔도 돼요. 단 근거는 반드시 남기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작업원의 그 건강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작업원의 수세 소독 방법, 위생에 관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거기 안에는 이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작업 복장 어떻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작업 중 이제 그 사고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쭉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염성 질환 환자 그 작업장 출입 제한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작업원들이 수세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한약재 같은 경우는 작업복장 착용을 하시는 게 아직 조금 더 익숙치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진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좀 작업복장을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그래서 복장이나 모자까지는 어느 정도 하시는데 장갑을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장갑은 반드시 왼손으로 제품을 만지시는 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 앞에서도 그 전염성 질환자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중증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병증에서도 이게 오염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직접 손으로 만지시지 마시고요. 항상 작업 장갑을 끼시는 거를 좀 습관화하도록 좀 부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실 청소 방법과 주기, 그 다음에 작업소 청소 상태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작업 시설, 제조 시설 세척 및 평가, 그래서 4개 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청소 방법은 이제 청소를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오늘 매일 할 건지, 매주 할 건지, 1년마다 한 번 할 건지, 이게 맨날 다 작업실을 다 청결하게 하시면 좋겠지만, 원래 그 제조업소는 천장까지 다 청소를 하셔야 되거든요. 분진이나 이런 게 나중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맨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역별, 그 다음에 작업 정도에 대해서 여기 갖다 주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실 외에 그 복도라든지 아니면 갱이실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여기에 포함시키도록 일반 GMP는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한약재 쪽에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조금 안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되지 않나. 이건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함시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빗자루질을 해서 청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빗자루질을 하게 되면 먼지가 위로 올라갔다 다시 또 떨어지기 때문에 청소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먼지 제거하신 다음에 청소기를 이용해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물걸레질 하는 게 일반적인 통상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청소기 안 하고 물걸레질을 하면 한약재 같은 경우는 아마 떡져서 어디에 이렇게 더 오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청소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 거를 조금 그 회사에서 좀 청소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 방법하고 점검 현황표를 비치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에 사용하는 약품과 기구는 이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을 쓰셔야 되는데, 솔직히 소독약이라는 것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제한을 좀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비치를 하도록 하셔야 돼요. MSDS 자료를 비치를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 도구로 인해 가지고 2차 오염이 되지 않는 방안을 갖다가 강구하셔서 이 운영 규정안에 간단히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 상태 평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약간 오타가 나가고 제조 시설, 오타는 아니지만 의미가 이제 제조하는 기기들의 세척하고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평가 방법은 그냥 하시면 되고,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를 하기 위해서 기기를 분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부품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청소 중 청소 라벨 필요에 따라서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 다음에는 그 해충이나 질을 막는 방법, 이게 이제 방충망서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가 지금 한약재 쪽에서는 솔직히 이제 관리하시는데 아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갖다 쭉 쓰시면 되고요. 특히 보시면 창문, 그 다음에 출입문, 그것뿐만 아니고 환풍기, 이런데 이제 대부분 환풍기 같은 데는 많이 좀 안 해놓으시는데요. 환풍기 같은 데도 그 별도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수시설에 대한 것도 이제 내용을 포함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설을 했더라도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벌레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갖다 여기다 써주면 되고요. 이 시설에 대한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충망서 이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회사 자체 내에서도 하기도 하지만 그 회사 자체 내에서는 그냥 1일 점검 정도만 맨날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점검만 하고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점검은 그 외부 업체 위탁해서 예,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거를 좀 권장을 해드려요. 외부 자체보다는 외부 업체를 이용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이거는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파항부터가 그 품질 관리의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지시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험 지시서가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서는 시험 지시서는 지시서 따로 성적서 따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복잡해서 함께 작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조 지시 및 기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시서 따로 그다음에 기록서 따로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냥 서류 2개 너무 복잡하니까 한 개로 해서 지금 문서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이거 그 시험 지시 및 기록서는 품질부서 책임자가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시서 양식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 다음에 이거 지시서 발행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 내 시험 자료는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그냥 규정을 이 안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료 한약재 장기 보관하는 경우 재시험 기준 설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년이 일반적으로 제품이 유통기한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3년마다 한 번 정도 해주는 거를 저희 권장을 해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의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설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일단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항목을 원료 한약재 처음 들어와서 전 시험 항목에 대해서 아마 검사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재시험할 때 그러면 전 항목을 다 해야 되냐?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 보관 상태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쭉 이 규정 안에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본하고 원료 한약재 표본하고 완제품 보관용 검체 보관에 관한 사항들을 갖다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여기는 이제 제품의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표본 보관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진 자료는 아까 제품 표준서에 찍어서 같이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 규정 안에 첨부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표본 관리는 원료 한약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형 생리학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구입하기 좀 어려웠을 때니까 이제 원료약품 형태대로 하셔서 그래도 표본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뭐 상품, 하품, 중품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소 1개 정도를 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실태조사 때 나와서 딱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료약품하고 이제 보관 장소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쭉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관 장소 같은 경우는 온습도 기록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쭉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결과를 다른 부서에 통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결과 통보서나 뭐 시험 문례서 아니면은 출하승인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결과는 반드시 그 품질부서 책임자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험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거는 그 앞에서 제품 표준서에 보신 것처럼 그 시험 시설 및 기구에 관한 내용을 갖다 쭉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이제 운전 적격서 평가 해가지고 이제 분석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일정 기간 안에 항상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정해진 기간 안에 그 내용을 갖다 포함시키시고, 그다음에 계측기랑 용량기에 대한 무교정 사항을 갖다가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표준품 관리하고 시약 관리에서는 우선은 목록 구비를 하시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표준품 이출고 관리, 그다음에 시약 관리 내용을 쭉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시약보다는 표준품 관리를 조금 더 이제 강화를 하도록 권장을 해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표준품 목록에 보면 품명, 화학식료, 그다음에 보관 장소 이런 것도 듣고 카스 넘버를 조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준품이나 시약 같은 경우는 그 아유팩 네임에서 일반적인 키 네임을 쓰진 않고 대부분 약자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같은 경우도 에탄올 쓰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알코올 쓰기도 하고 이것도 뭐 90%짜리, 95%짜리 뭐 이렇게 99
것들이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흔한 거야 뭐 다 알겠지만 조금 어려운 거는 그래서 파스 넘버 이용하면 동일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표준품 관리 대장 안에 이게 재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양식을. 그다음에 위탁 시험하고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 검체 송부 방법하고 시험 결과 판정 방법은 이제 우선은 이 내용 안에서는 위탁업체를 내가 어떻게 선정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위탁업체 선정은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합니다. 근데 단 책임자가 선정을 하긴 하지만 품질부서 책임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규정상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품질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서 하도록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검체를 어떻게 송부할 건지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시험 결과를 어떻게 판정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쭉 써주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위탁 품질 검사를 많이 좀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질학초에서도 이 내용을 와서 좀 많이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서류들을 조금 많이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검사기관, 식약청에서 지정한 검사기관 같은 경우는 성적서 하나만 그 비치를 해주셔도 돼요. 받으셔서. 근데 만약에 그 제조업소끼리 이렇게 위탁하시는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요 데이터까지 좀 받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검사기관 같은 경우는 식약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나와서 다 점검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관리가 되지만 일반 제조업소 가시면 그 제조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 위주로 하지 거기서 위탁해서 품질 관리하는 거는 대부분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를 그러니까 위탁하시는 데서 이제 가가지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위탁하실 때는 그쪽에서 로데이터를 가능하면 받으시면 좋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는 그 로데이터를 받아도 관리를 하실 분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꼭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조금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어떤 회사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안사항이 좀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가지고 제조업소 책임자하고 품질부서 책임자 의무를 이행할 때 필요한 것들을 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조직에 보면 제조부서 책임자랑 품질부서 책임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불만 처리하고 제품 회수, 자율정원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이 지금 기준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 안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을 갖다가 포함시켜야 기준서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법적으로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일반 보관 관리, 그 다음에 위생 관리, 품질 관리 이렇게 된 내용들이 그 다음에 문서 관리, 불만 처리 회수, 자율점검, 교육 훈련 그 정도 돼가지고 크게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준서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규정한 내용들에 있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기준서를 작성할 때는 이 법규, GMP에서 관련된 법규를 한번 쭉 보시고 나서 이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약사법 시행규칙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의약품들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어서 여기서 이제 그 별표 2 한약재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 규정은 한번 관리하시는 분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예전에 이제 복지부에서 출연했던 수급 및 유통 관리에 관한 규정이 이 관리 위반이 됐습니다. 식약처에서. 그리고 이제 복지부 쪽에서 수급 관리에 대한 규정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식약청에서 운영하는 규정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MP보다 우선되는 게 노동법과 환경법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관련된 법규도, 왜냐하면 이 노동법은 앞에서 말씀 위생관리 부분하고 요 두 가지가 위생관리 부분에 조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DS 자료는 산업안전관리공단에
홈페이지나 아니면 화물지 정보 시스템 여기 인터넷에서 찾으셔서 거기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관련 법규들을 식약청 들어가셔서 사이트에서 식약청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법을 관리하는 게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관련된 거를 조금 보시면 그것과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조금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서 한약재를 쳤더니만 그 한약재 폐기에 대한 유권 해석한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업무에 참조가 되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지금 여태까지 법에서 별표 2에서 말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아마 식약처에서도 제공했던 표준 양식에 24가지 규정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 관리에 대한 사항하고 제조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보관 관리에 대한 사항, 위생, 그다음에 품질 관리,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크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그래서 하나씩 표준서를 보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총칙은 뭐냐면 제조 지시 및 기록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냥 전반적인 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항하고 그다음에 기준서 목록하고 그다음에 기준서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을 나가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 양식에 따라서 형식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개정 이력 반드시 오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기준서 목록에서 제가 임의대로 24가지를 저희는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쭉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몇 년 동안 보관하겠다라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서를 작성을 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규정이 딱 하나의 규정 안에 하나의 딱 그 내용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 규정은 어떻게 보면 저쪽 규정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은 또 저쪽 규정에도 이렇게 상호 간의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성하실 때 그 내용 안에 아마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작성 방법, 이게 총칙이기 때문에 전체의 기준서 작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렇다고 여기다 다 쓰지 않고 뭐냐 썼으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관리 규정이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규정에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규정에 보다 상세하게 나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써서 작성을 조금 해주시면 돼요. 용어정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넣으시면 되고 내가 봤을 때 필요 없다 이러면 이제 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직에서는 바로 조직이 와서 제가 각 조직의 이제 조직도를 갖다가 이렇게 좀 작성을 좀 해놨습니다. 이거는 팀이 많은 데를 갖다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거고요. 실제적으로 회사에 있는 조직도를 갖다 간단히 써주시면 되고요.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실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의 이름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기준서를 만약 그분이 퇴사하시면 기준서 자체를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자세히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팀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간단히 보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제조관리자, 품질부서 책임자, 그 다음에 생산부서 책임자 이 세 분의 직무뿐만 아니고 각 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쭉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서 가지고 고치실 때 뭐냐면 내가 만약 품질 검사팀 필요 없다 그럼 이거를 다 그냥 날리시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는 지우셔도 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표현상 좀 축약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삭제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거 팀 하나 없을 때는 이 중에서 업무를 갖다가 다른 팀으로 구성을 수정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직무 관리가 되겠고요. 직무 관리는 이제 부재 시에 누가 업무를 대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개인별 업무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쭉 쓰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전체적으로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좀 기준서 쓰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별점 별지에 따라서 서식을 갖다 할 경우는 이런 양식에 따라서 대부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지금 식약처에서 제공한 거에 보면 여기에 그 계정 번호까지 쓰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계정 번호까지 만약에 쓰시게 되면 그 문서를 개정하시면 기준서까지 지금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저 같으면 저거는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양식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첨부 문서를 드린 거에서 첨부 문서를 빼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문서 번호가 다 부정서 안에 기준서 안에 들어있는 이 문서 번호가 다 바뀌게 되잖아요. 이것도 다 찾아서 수정 작업을 다 해주셔야 돼요. 하면 되고, 간단히 이게 조직에 관한 사항이니까 조직원들의 교육훈련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간단히 저희가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씁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업무관리 카드 어떻게 만들겠다 해서 양식이 이렇게 쭉 나있고요. 이 양식도 이제 변경을 임의대로 좀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에 관한 규정은 완성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조지시 및 기록서에 관한 규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지시서 원본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조금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기는 그냥 제조지시 및 기록서는 제품 표준서에 저희가 보관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디서 근거한 거냐면 여기서 저희는 이렇게 규정을 넣기 때문에 거기다가 같이 보관하시고요. 혹시 이거를 딴 데서 보관하시는 경우는 이런 문구라든지 수정해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제지기 발행을 누가 어떻게 할 거고 제조 번호는 어떤 식으로 부여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제지기의 취급 관리 방법에 대해서 쭉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거는 아마 계속 그냥 인용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 이제 훼손된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기를 현장에서 쓰다 보니까 오염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찢기고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을 하실 겁니다. 이제 단순히 뭐 이제 물에 젖었던 거 이렇게 두시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만 그래서 번지거나 아니면 종이가 찢겨서 얘를 갖다가 이제 테이프로 붙여놓거나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히 보관하시는 것보다는 새로 사본을 또 별도로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걔를 그대로 이제 가져다가 다시 쓰셔가지고, 그럴 경우는 원래 얘는 교체된 사본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스탬프를 이제 찍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사본을 제작을 했다 그래도 원본은 반드시 같이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찢어진 거라서요? 네. 파손된 거라서? 네, 파손된 것 자체로. 그거를 버리시게 되면 안 되시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이지만 초반에는 아마 여러 번 수정을 좀 하실 겁니다. 그럴 때는 초반에 아마 GMP 처음 도입하시기 이제 허가 받으시기 전에 규정을 어느 정도 마련하신 다음에 좀 예행 연습을 좀 해보시면,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 하시면 되고, 제조지시 및 기록서 잠깐 이거는 그 제조지시 및 기록서는 그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알아서 양식을 좀 형태를 좀 바꾸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공하는 거랑은 좀 생각하시는 게 틀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결제 라인을 여기다 갖다가 좀 넣네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생산 수일까지 해서 앞장에 그냥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질기는 항상 위에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 사항 다음에 뭐가 오냐면 작업 준비 점검 사항들이 항상 옵니다. 그래서 그 작업 전에 작업원들과 작업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위생관리 부분이 오고요. 그 다음에 원료 그 약품 출고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오고요. 이 부분은 재질기 안 넣고 그게 뭐죠? 인수증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하셔도 되는데 그 원료 약품은 좀 적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포함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조 공정에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게 지금 안 보이시겠는데 세척 부분에 지금 세척기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세척기 하시면 여기에 대한 관리 번호를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모범 모델이라서 이렇게 관리 번호를 쭉 썼는데요. 실질적으로 만약 세척기를 내가 어떤 제품은 반드시 이 세척기를 써야 되고 뭐 다른 제품은 꼭 이 세척기를 써야 되면 규정을 하시고요. 아니면 다 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만약 건조기를 쓴다는데 내가 관리번호를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거 쓸지 모르잖아요.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다 쓰기도 뭐하고 이러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우선은 첫 번째 재지기를 만드신다 이럴 때는 그냥 빼시고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좀 추가해서 넣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는 여기다 이제 제조 지시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써주시겠죠. 그러면서 요거를 볼 수 있도록 밑에다 이렇게 줄을 좀 거주시면 요거의 내용에 따라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이 기록에 대해서 작업 시간을 쓰시고 작업자랑 확인자 두 분이 작업해서 재지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선별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수율을 지금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지기에 반드시 수율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그 아마 이거 재지기는 전 강의 시간에 조금 내용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수율을 전체적으로 한 군데만 써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우린 제조 공정별로 이제 수율을 좀 가지겠다 이러면 재지기를 붙이셔서 각 공정 안에다 사이사이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장에 들어가셔서 포장 자재 불출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출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자재는 다시 창고로 반입시키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사용 현황을 기록해서 여기에다가 반품량을 기록할 수 있도록 재지기를 했습니다. 원료는 그냥 나오면 어떻게 해요? 원료는 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 포장 단위가 내가 만약에 500g씩 포장하는데 그렇죠. 300g이 남았어요. 예, 300g 포장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쓰냐면 그건 QC에 받주시면 돼요. 아니면 보관 물품 할 때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완제품 보관할 때 보면 그 2배수나 3배수 이상이 되는 분량의, 그러니까 시험 분량의 2배수나 3배수 이상 되는 분량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상 일반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한약재는 그렇게 다 따져서 하기 힘드니까 포장 단위 500g 하나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만약에 300g 시험이 그 횟수가 그 300g 가지고도 한 2번 정도 시험이 가능하다 이러면 300g 보관하셔도 돼요. 그리고 QC 할 때는 솔직히 이게 500g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잔량은 수질 검사할 때 포함시켜서 지출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장에 가서도 앞에서는 지금 그 앞에서도 그 얘기 나왔어요. 제조 단위를 구성할 때 하루에 작업해야 된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럼 전체 공정부터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게 단순 포장이지만 앞에 그 제조하는 부분이 있고 요 뒤에 포장하는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요것도 바로 나눠서 이틀에 하셔도 돼요. 연속 작업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선별하고 이런 거 하고 반제품 형태대로 놔뒀다가 그 다음날 포장을 하셔도 돼요. 이것도 그냥 한 노트를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작업자 위생점검은 여기서도 포장기 안에서 다시 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업장과 포장실은 지금 구분을 하도록 시설관리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장도 보관 시설 점검하시고 포장실도 작업 준비 전에 이렇게 점검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재 입고시켜서 포장하고 여기도 수율 관리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반제품 출고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자, 인계자 처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QC 의뢰도 마찬가지인데 QC는 이제 의뢰서를 이용해서 많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요. 우선은 제조 공정에 관한 거는 다 일반적인 공정에 대한 내용을 갖다 쭉 쓰시면 되니까요.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 세척 용수에 관한 부분이 조금 그 규정서 내용 안에는 그냥 상수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한약전에서 상수를 보시면 뭐냐면 먹는 물 기준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마다 하시는 먹는 물 수질 검사 그 성적서 다 보관하고 계시죠? 수돗물은 상관없죠. 예? 수돗물. 상수는 안 하나요? 그죠? 상수를 아니요 하셔야 돼요. 아니 수돗물. 수돗물을 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수돗물은 이제 수돗물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하수를 우물물이나 채취해서 했을 경우에는 지하수. 당연히 그거는 해당 사항이지만은 아니요 수돗물을요. 수돗물 수질 검사는 어디서 할까요? 수돗국에서. 저 수돗물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하죠. 예. 정부에서 하는데 내 작업장 안에 있는 거는 안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수돗물이라는 것이 배관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셔서 안 해주실지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감독관으로 가면 저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업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걸 왜 해도 돼? 뭐 이런 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예, 그거의 생각에 따라서 뭐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나가면 조금 이제 아마 할 것 같아요. 아, 식품 그거는 제가 식품 하는 데에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식품 하는 회사들은 상수는 안 씁니다. 네, 안 하시 관리 별도로 안 네, 한다는 안 해요. 거죠. 네, 뭐 그런 거 준용하셔서 이제 하셔도 되긴 해요. 예, 그거는 이제 감독관이 나오시면 이제 판단을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물물이나 공업용수를 쓰는 경우는 시험 항목이 몇 개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가지고 예,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세척용수나 제조용수 관리대장 이런 거를 만들려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채취 장소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거는 예, 알아서 하시고 우선은 시험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그 성적서 아마 주실 거잖아요. 검사를 하시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를 잘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 시설 및 교부에 관한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원료 저세도 마찬가지고. 거의 그럼 24가지에 관련된 규정을 전부 다 이렇게 작성하신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약재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 정도는 좀 만들면 되겠다라고 제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걸 가지고 식약청에서 한번 리뷰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제조업소마다 필요한 게 있고 여기다 더 추가해야 될 게 있고 삭제해야 될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보완을 하셔야 되면 되고. 저희한테 그 샘플 좀 제시. 이거요? 란. 이거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보란에 들어가시면요. 얘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예 파일 자체로. 그냥 문서가 아니고 파일 자체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셔가지고 작업소마다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틀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청소해야 되는 내용을 갖다가 조금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는 갖다가 그래서 이것도 주기별로 어떻게 청소를 할 건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의자나 형광등 벽 이런 것까지 청소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GMP에서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요. 형광등 갓 같은 거 그런 거요? 네. 그런 것도 다 왜냐하면 먼지가 다 그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다 떨어져서 제품에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GMP 공장을 만들 때는요. 이 형광등을 어떤 거를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이 갓은 어떤 모양을 쓸 건지 이런 것까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벽도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벽 안 씁니다. 다 맴매탄 벽 이런 거 쓰도록 다 규정상에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규정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약재 GMP 쪽은 시설은 조금 이제 덜 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청소하는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고 이거 쓰실 때 만약에 우리는 분기별로 이런 거 못하겠다 이러시면 여기 과감히 좀 삭제를 좀
해주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좀 자세히 좀 많이 써 있어가지고 이거대로 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 아마 관리하시다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수정을 해주셔서 하시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적용하실 때 좀. 그걸 그럼 내용을 다 집어넣고 과르받으면 그대로 다 시행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준 양식으로 제공이 되긴 했지만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규정을 하셨으면 다들 실태조사 나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기준서를 기준으로 지금 이제 검토를 해요. 그래서 이 기준, 니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서류 하나, 니네 청소 이렇게 각 장소마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관련된 서류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기계라든가 이런 거는 화려함을 한다든가 하고 전체적인 거 물질함을 한다든가. 같아요. 작업장 그냥 기본적인 청소는 작업 끝난 다음에 하셔야죠. 다 나오고 네. 기계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계는 날마다 하셔야죠. 이제 사용한 기계는. 그 천장이 다음에 다 지금 현관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요. 이런 거랑 물질하는 거. 그거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 약품회가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안 쓰시면 좀 제외를 좀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만약에 쓰시게 되면 잔류 시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독약을 쓰시면 이거에 대한 잔류 시험을 하셔야 잔류 돼요. 시험을 또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70% 알코올까지는 괜찮거든요. 우리 알코올은 소독용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독약은 제가 보기엔 청소할 때 쓰실 거는 일반 청소도구의 청소기라든지 일반 청소도구랑 그다음에 물하고 에탄올은 사용해도 된다 이거죠? 알코올까지만 70% 정도. 예, 에탄올. 여기까지만 사용하시고요. 나머지 더군다나 이것도 80, 90%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70%. 아, 일반적으로 70% 소독약이라 쓰는 게 70% 알코올이거든요. 예, 그것까지만 왜요? 사용하시면 올라가면 그것도 잔류해야 되나요? 잔류 검사? 원칙적으로 알코올도 잔류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잔류 검사를 안 하셔도 그러면 저 소독용 에탄올 말고 저 우리가 먹는 식용 저 메칠알코올 갖고 먹는 어때요? 식용 메칠알코올 네. 있잖아요. 식용 소주? 예, 소주 아, 있잖아요. 그 과실주 담글 때 예, 이런 거요? 네, 그런 거 쓰셔도 돼요. 예, 그러면 잔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거는 주경 사다가 순수 주경 사다 예, 예. 99%짜리 갖고 그냥 해버리면 예. 아무 문제 제기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사다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왜냐면 그게 더 비싸요. 아니요, 그거 말해죠. 4만 원밖에 안 해요. 네, 네, 그거 쓰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 그대로 주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사용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소 1일 점검표 이런 거 하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항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 대행 업체를 지금 정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대행 업체에서 그 서류를 아마 줄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차곡차곡 모아두시면 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설비 목록표는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설비에 대한 점검은 그 위탁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맨날 와서 점검은 안 하시죠.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점검하시죠. 그럼 맨날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목록표 작성하고 설비명, 설비 장소, 그 다음에 점검을 맨날 그때마다 하시는 거를 갖다가 기록을 좀 해두셔야 돼서, 지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거는 이 목록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여기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방충망서 1일 점검표 이것처럼 해가지고 다 확인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위탁을 하신 경우는 위탁업체 계약서를 반드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위생관리 규정에는 이제 말한 대로 폐수, 폐기물 이런 거 처리 관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폐수는 대부분 이제 공장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공장 시설 안에 들어와 계시죠. 네, 시설이 있기 때문에 폐수량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좀 안 하실 텐데 자동으로 이건 다 되잖아요. 아닌가요? 어쨌든 폐수나 폐기물 처리하게 되면 처리 대장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한약재 같은 게 부적합한 폐기하실 때도 이게 폐기 대장 관리해서 하셔야 되고요. 저 우리
선생님 저 예. 회사 같은 경우는 폐수 처리 시설이 돼 있나요? 네, 저희는 자체에 돼 있어요. 네. 안 돼 있는 데 같으면은 지금 한약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게 의약품이긴 하지만 이게 농산물에서 유래가 되기 때문에요. 솔직히 말하면 폐수 시설을 갖추도록은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은. 근데 제조업소라는 이유를 따지면은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약재 특성상 그거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환경부에서 보면 해야 되는 사항이고 예. 식약처에서 보면은 조금 그냥 예, 좀 봐줄 수도 있고 완전 상업체 봐줄 수도 입장을 있고. 보면 봐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엔 폐수 관리는 그냥 조금 내버려두시고 폐기물 관리만 좀 철저히 하시면 좀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을 이게 아마 보관관리 쪽 어디에 보면 나와 있을 텐데요. 폐기물은 폐기물 그 수거 업체하고 계약해서 그 수거해가지고 끝나잖아요. 예. 해가지고 네? 순간 아니요, 저 지정 폐기물 수거업자가 있어요. 거기하고 계약해가지고 업체하고 계약해서 와서 폐기물 수거해가지고. 예, 병원 같은데 약국 같은데 다 그 주사기 뭐 이런 거다 지정 폐기물로 다 업체 계약해서 가져간 거예요. 돈 주시고 하시면 그거 다 가져가시거든요. 그럼 계약하세요. 그래서 지금 원료약품 관리에 보면 그 원료한약재 폐기에 관한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가 지금 문제가 돼서. 아니 저번에 알코올인 부족함 나온 약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는 저 폐기를 하게 되면 의자 가서 해야 돼요. 네, 거기 가서 하는데 해야 되는 거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공무원이 끝까지 해야 그거 돼요. 말씀드릴게요. 공무까지. 우선은 원료약품 분량 이렇게 폐기 기록서 이렇게 놔두셔야 되고요. 뒤에다 뭘 하냐면 이게 사진 자료까지 다 첨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약재가 농산물이긴 하지만 이게 산업 폐기물로 지금 분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일반적인 그냥 그 처리를 하지 말고 그 전문적으로 처리하시는 업체한테 위탁을 하시면 별도로 사진 같은 거 안 찍으셔도 되는데요. 이해전 피해전. 예.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폐기했다라는 증거 자료를 남겨두셔야 되고요. 우선은 그 부적합품 나온 것들에 대해서 폐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적합품은 폐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부적합품이 함량이라든지 함량이 미달됐다라든지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농산물을 재사용 뭐 하면 더 좋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그게 더 좋긴 한데, 이게 부적합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금속이나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그런 환경에 재사용하게 되면 다시 오염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산업 폐기물로 해서 그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설명을 좀 안 드렸었는데 원료약품하고 원료한약재 관리 규정이라고 해놓은 거기에 보면요. 여기 원료약품 출고에서 원료자재 청구 반환 전표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식약청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재질이 상에서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시험번호 부여하는 방식에서 저희는 원료, 자재, 반제품 이런 식으로 쭉 나눠서 이렇게 쓴다라는 대로 제가 작성을 했는데 요거는 알아서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이거 보시면 이건 한꺼번에 보시고 지금 시험 의뢰서를 이것도 식약청에서 좀 수정한 것 같은데 시험 의뢰서가 있는데 이 뒤에 보면 분석 결과, 그 다음에 판정, 그 다음에 승인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식약청에서 시험 의뢰를 하고 나중에 결과를 갖다가 통보받는 거를 그냥 한 장에 같이 써라라고 이렇게 지금 의미에서 예를 받은 것 같은데요. 전 결과 통보를 일반적으로 그냥 성적서 카피해서 주면서 결과 적합하게 이렇게 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하셔서
그냥 변경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성적서를 쓰는데 거기다가도 또 쓰고 이렇게 해서 주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요. 일반적으로 이제 의뢰서 같은 경우는 의뢰되는 부서랑 그다음에 의뢰를 받는 부서 두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곳에서 다 보관을 좀 해요. 그래서 이 출하 승인서처럼 이렇게 두 부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제 시험 의뢰서 같은 경우도 요거는 제조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요 밑에 거는 품질부서에서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예, 수정을 지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험 결과 및 판정에 하고 재시험에 관한 규정은요. 지금 적북 판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세세하게 조금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품질관리부서에서는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시험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한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저희가 임의로 판정은 기준에 뭐 20% 변화 이상이 되었을 때 폐기한다 이런 내용 넣어놨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잘 읽어보시고 필요 없으시면 삭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다 좀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관검체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다른 내용은 그냥 좀 쓰시면 되는데 여기 첨부문서에 보면 지금 그 원료환약제 표본에 대한 목록표 정도는 좀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허가받은 품목에 대한 그 표본을 다 하시긴 하시겠지만 지금 당장 모든 그 표본을 다 하시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허가받은 게 아니고 현재 구비하고 있는 목록표 정도는 그 만드셔서 품명 기원, 그 다음에 채취 장소, 재배 연수 어느 정도 되는지 기원에 대한 거, 뭐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해서 추가를 하나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술 기구, 표준품 관리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품질검사 위수탁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많이 좀 세세하게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자체 검사를 하지 않고 위스탁을 지금 하시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식약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자세히 더군다나 그 앞에서 말하는 듯이 검체를 수탁하는 업체한테 줬을 때 그 책임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결과서 성적서 관리 그 로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라든지 결과 판정을 어떻게 할 거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여기다 좀 자세히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 일탈하고 그 부적합품 처리 시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 처리 시 요거는 이제 제가 이 정도는 부적합품을 다시 재생해도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좀 넣어놨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조금 해보시고요. 뭐냐면 건조감량이 부적합 났어. 그럼 6도씨 이하에서 다시 건조해서 쓰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해서 재생 후에는 이제 건조감량하고 정의함량 정도는 이제 실험에서 쓰겠다. 함량이 들어가도 되죠. 네,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이거 제가 임의대로 작성을 한 거라서 하시면 되고 중금속 같은 경우도 중금속이 대부분 이제 토양에서 많이 이제 유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세척을 제대로 잘못했을 경우는 중금속이 부족함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세척을 해서 다시 중금속 시험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 제품을 갖다가 재생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금속이 부족함 났다 해서 중금속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 함량 시험이나 뭐 이런 것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약간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이건 또 말씀드렸다시피 요 시험 항목만 하더라도 실제적인 모든 책임은 제조업소에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기준 일탈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기준 일탈이 뭔지는 앞에 정의에서 다 배우셨죠. 그래서 일탈이 났을 때 이런 보고서를 쭉 쓰도록 써서 이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저희도 좀 안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를 뭐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탈 났을 때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아예 빼는 것보다는 그냥 작성하셔서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불만 처리하고 그 제품 회수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불만 처리 같은 경우는 불만 처리 위원회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는 이제 영업 부서가 포함이 돼서 같이 처리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나와 있고요. 조직성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 양식이 첨부 양식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좀 변경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반 의약품들 분만 처리 나왔을 때 처치 방법들에 대한 거를 갖다가 좀 모디파이를 많이 해서 가져와서 서류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일반 한약제도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라는 제가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줄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서 관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불만 처리가 별로 없다 우리 회사는 그런 굳이 이거 손 안 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불만 처리가 아예 없는 회사들은 굳이 뭐 양식을 변경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규정은 삭제하시면 지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은 지금 법적으로 제조관리자들은 의무 교육을 받도록 돼 있죠. 안 받으면 50만 원 벌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작업원들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보건하고 소방법 뭐 이런 거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다 시키시죠. 안 시키시는군요. 그거 원래 다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그다음에 GMP도 제가 보기에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작업원들 대상으로 해서 GMP 기본 교육 시키는 거를 다 계획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오래 하진 않고 아침 조회 시간에 한 30분, 1시간 이 정도만 하시는 것도 다 교육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아마 교육연에 1년에 1회 이상 8시간 이상 하도록 제가 해놨고요. 신입사원은 아마 3일인가 뭐 며칠 교육하도록 제가 써놨거든요. 그거 안 하실 거면 거기 따라서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점검은 예전에 했던 자율점검 내용들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은 그대로 인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서를 대충 쫙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식약청에서 파일 통째로 기준서를 넘겨주는 경우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약청에서 다운받으셔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쓰시지 마시고 회사 사정에 맞춰서 수정 보완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